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료집 136쪽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정보사회와 윤리 이 단원을 갖다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밑에 보면 정보의 특성 6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남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해도 정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고 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죠. 하나의 정보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량 생산이 불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의 정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어때요?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빵이나 이런 물건처럼 대량 생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정보로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빼거나 해서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꾸는 것이 정보는 가능하다. 네 번째는 정보는 무한 복제 가능성 때문에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저렴한 정보 처리 비용은 엘리트의 전유물에서 일상생활의 필수 재화로 이 정보를 변화시켰어요. 여섯 번째는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0과 1로 처리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정보 처리 방식이 분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 밑에 보면 4가지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생활이 편리해졌다라고 그랬죠. 스마트폰, 컴퓨터, 맞춤형 누리방송,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양방향의 TV 서비스를 갖다가 맞춤형 누리방송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장보기 많이 하고 있죠. 돈도 보내고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 의견을 갖다가 표출하죠. 찬성, 반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참여하죠.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세 번째,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문 지식이 습득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을 해서 사람과 사물과 사물들 간의 정보를 서로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과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어때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확대되었다고 그랬죠. 특히 인터넷이나 SNS, 누리 소통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수평적 다원적인 이런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랬죠.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다원적 사회로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정보 기술의 발전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37쪽으로 오면요, N쪽에 보면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 해가지고 N쪽에 3가지가 있죠. 심리적 특징. 자, 익명성으로 인한 탈억제 효과. 자기 이름을 숨기고 활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탈억제 효과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특징은 몰입의 체험. 몰입되게 된다는 얘기죠. 몰입되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돼요. 채팅, 게임, 학습 사이트. 이게 바로 몰입을 통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바로 높은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꼭 사람이 만나야만, 얼굴을 대야만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에서 자주 접속하는 사람들끼리도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이트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보죠. 자, 자기 이름을 숨기고 어때요? 익명성으로 인한 탈억제 효과,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것이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죠. 긴장을 어때요? 심리적 안정감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적극적 개방적인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죠.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인터넷상에서 서로 어때요? 자기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긴장이 완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 공간에서는 어때요? 서로 얼굴로 보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우스를 잡는 순간,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들은 긴장이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터넷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어때요? 자기 이름을 숨기고 활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다양한 자아 탐색이 또 가능하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해요. 사이버 공간은. 자, 그 다음에 문제점도 있죠. 오른쪽에 보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어때요?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감정과 욕망을 여과 없이 분출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냥 걸핏하면 욕설이 나가죠. 인터넷 공간에서.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볼 것이다. 내가 감형을 쓰기 때문에 나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언행과 심각한 어떤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어때요? 함부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욕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나이 먹은 사람, 그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상실이 되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어때요? 상상이 가능해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현실적인 상상. 얘들 현실에서는 서로 욕을 하거나 서로 어때요? 얼굴을 보고 있다면 하지 못할 행동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바로 어때요? 그걸 할 수가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때요? 상대방의 아바타를 칼로 자르면 피가 줄줄 흐르죠. 목이 댕강 잘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상상.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상대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때요? 그런 잔인한 상상을 갖다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그걸 못해도 비난받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어렵죠. 또 도덕적인 자기 규제를 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규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탈행위를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몰입돼 가지고 채팅이나 게임이나 학습을 하게 되는 공간이 있죠. 자, 그런 몰입의 체험은 좋은 점이 많죠.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채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또 게임이나 여러 가지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지식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집중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현실 공간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수업 시간 50분을 잘 견디지 못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나를 새기도 하죠. 그렇죠. 집중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욕구 발산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운전도 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운전도 합니다. 전쟁도 하죠. 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습득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몰입의 체험은 또 나쁜 점도 있다라고 그랬죠. 사이버 공간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또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해요. 현실에 내가 참된 나인가? 사이버 공간 속에 내가 참된 나인가? 이건 사이버 자아와 현실 자아 간의 혼란이라고도 얘기하죠. 현실 자아와 사이버 자아 간의 혼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심리가 높은 친밀감을 갖게 된다. 꼭 현실에서만 얼굴을 대야 친밀감을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공동의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유대감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아가 성장되고 사회 부조를 시정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해요. 뭐 시민활동이, 시민운동이 거기서 가능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그래서 사회 부조를 시정하거나
또 그런 걸 하면서 어때요? 자아가 성장되는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죠. 자, 문제점은 뭡니까? 집단 행동 논리에 쉽게 동조할 수가 있다. 그 사이버 그 단체에 어때요? 독특한 어떤 그 룰이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마약 그런 사이트,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집단 행동에 쉽게 동조할 수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도 다 뭐 마약하니까. 저 사람들 다 어때요? 뭐 자살을 준비 중이니까. 좋은 사이트도 역시 또 좋은 사이트에 동화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나쁜, 유해한, 해로운 그런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는 사이버의 어떤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한번 보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밑에 보면 저작권 침해. 요 세 가지가 큰 문제라고 나오고 있죠. 큰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이 세 가지가 문제라고 나오고 있죠. 사이버 폭력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상으로 많이 강의를 들어서 다 알 건데,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사이버 따돌림 또는 영어로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얘기하죠. 사이버 따돌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또 사이버 폭력을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해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기기나 이메일, SNS,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고통받게 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은 그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어렵고 또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기 잘못의 전가가 쉽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현실 세계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제가 한 8가지죠. 8가지 갖다가 사이버 폭력의 특징과 문제점 해가지고 왼쪽에 굵은 글씨로 처리해 놨는데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의미가. 잘 봅니다. 자, 그게 뭐 상시성, 신속성, 은밀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지속성, 전파성, 비대면성. 이 8가지를 드러났는데요. 상시성은 상시적으로 항상 언제나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SNS를 통해서 밤이고 낮이고 또 어느 때나 언제나 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상시성 또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지속성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성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즉시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죠. 즉시 신속하게. 은밀성은 서로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잘 안 드러나요. 괴롭히는 것도 안 드러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드러나죠. 내가 지금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 하기 전에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은밀성이에요. 알기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 비대면성 때문에 그렇죠. 얼굴을 안 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을 대하고 하면 알죠. 괴롭히는 것을. 네 번째, 확산성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욕설이나 비방, 또 비방 글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 이게 확산성이에요. 나쁜 소문은 빨리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각적 충격은 동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어가지고 쉽게 제작하고 올릴 수 있어서 동영상 가지고 시각적으로 어때요?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속성은 상시성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파성은 정보 복제 및 유포가 쉽죠. 정보는 복제가 쉬워요. 컨트롤 C가 쉬워. 그래서 유포하기도 쉽습니다. 올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어요. 중앙용어 게시판에다 올리면 중앙용어 학생들 다 봅니다. 그리고 수정 해수가 불가능해요. 이 물건처럼
한번 정보를 뿌려버리면 이 물건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정보는 해소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비대면성은 가해자가 어때요? 피해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그래서 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요. 사생활 침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 특히 그 CCTV 같은 것을 어때요? 그 갖다가 또는 몰카 같은 거 이거 찍어가지고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 신상 털기가 바로 그거죠.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이런 것이 사이버 테러죠. 쉽게 얘기하면 신상 털기가.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때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면 사이버 공간에 유출되면 개인의 평가가 왜곡되고 자유로운 활동이나 행복 추구가 방해받는다라고 그랬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통에 대해서 개인이 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놈들이 어때요? 내 개인정보를 캐가지고 인터넷상에다 유포해버린다면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나의 어떤 정보나 내가 쓴 게시물이 사이트에서 어때요?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잊혀졌으면 하는데 그것들을 갖다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인터넷상에 이것이 어때요? 뭐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봅니다. 저작권 침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어때요? 또는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이게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정보 사유론은 주로 뭐냐면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사유재산처럼. 정보를 보호하자. 그 개인의 창작한 정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 공유론은 바로 뭡니까? 정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인류가 함께 누려야 될 자산이다. 이건 어때요?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유론은. 근데서 공짜로 쓰자는 건 아니고 적정한 또는 어때요?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류가 어때요? 공동으로 이용할 때 더 좋은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 사유로는 뭡니까? 그냥 보면 정보와 그 다음에 정보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바로 어때요?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해야 저작권을 보호해야 즉 그 정보를 갖다 만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경제적 보상을 제공을 해야 창작 의욕이 고취가 되고 더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든 사람에게 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보 공유로는 금방 얘기했습니다. 제작물에 대한 과도한 그런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어때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돈 없는 사람과 돈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요. 정보사회, 정보윤리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원칙이 나오죠. 그 왼쪽에 제가 굵은 글씨로 네 군데를 처리해놨는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인간 존중의 원칙. 정보사회에서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 이것을 존중하자는 얘기죠. 제작물, 이걸 존중하자. 인격, 사생활, 제작물을 존중하자. 책임의 원칙. 정보를 갖다 어떻게 자유롭게 제작, 유통할 때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자. 남의 정보를 가져다가 자유롭게 어때요? 제작, 유통을 하다 보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정보를 제작, 유통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의 원칙.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악금지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과 사이에 어때요? 컴퓨터로 인한 범죄, 예를 들어서 피싱이나 파밍, 해킹, 불공정 경쟁 이런 것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스피넬로의 정보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또 나오죠. 그 위에 거하고 좀 헷갈리죠. 비슷한 것도 있죠.
비슷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정의 원칙하고 해약금지 원칙, 그건 똑같죠. 그 위에 3, 4번하고 밑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죠.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이건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죠? 제가 오른쪽 위에 보면 생명, 의료, 윤리 원칙. 요 네 가지하고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구름 글씨는 똑같죠. 구름 글씨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139쪽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정보윤리이고 139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생명, 의료, 윤리이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는 글씨를 한번 봅니다. 자, 왼쪽 밑에를 봅니다. 139쪽. 자율성의 원칙은 뭐냐면 정보윤리에서 자율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거나 그럴 때 스스로 도덕 원칙을 수립해서 행동하고 타인의 자기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행동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의 원칙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이나 어때요?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해약금지 원칙은 상대방에게 어때요? 피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의료, 윤리 원칙은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고 이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율성 존중은 뭐예요? 생명, 의료, 윤리에서는 자기가 뭐 장기를 기증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때 또는 그 안락사 뭐 이런 거 있죠. 복지에 이런 거 할 때는 개인의 자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선행의 원칙은 바로 뭐예요? 의사나 실험자들한테 요구되는 거죠. 의사나 실험자들은 어때요? 환자나 피험자의 유익을 도모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실험 대상자나 환자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나 실험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은 연구 성과나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해약금지 원칙은 신체적인 해약이나 정신적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왼쪽에서 얘기한 피싱 파밍은 139쪽 오른쪽 중간에 보면 나오죠. 피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가지고 남의 돈을 빼내거나 또는 사기치는 수법을 피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부모님들이 모르고 돈을 붙였다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피싱이에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이걸 악용하고 있죠. 사기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파밍은 이용자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어때요? 접속을 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파밍입니다. 그렇죠? 이용자들에게 공식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을 하도록 해가지고 접속하도록 해서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도록 해서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40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40쪽에 보면 정보사에서의 매체 윤리 해가지고 그게 보면 뉴미디어의 등장, 뉴미디어의 의미를 보죠.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매체들 있죠. 뭐 TV나 인쇄, 뭐 책이나 잡지나 이런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요즘 어때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인 융합 매체. 요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때요? 뉴스가 전달되죠. 각 신문사들 다 들어있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전달했는데 요즘 어때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뉴스가 전달이 되죠. 이게 바로 포괄적인 융합 매체야. 우리가 네이버나 어때요? 다음을 통해서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 포괄적인 융합 매체가 됐죠. 기존에 어때요? 신문이나 잡지, 서적이 전달하던 이런 정보를 요즘은 인터넷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 이걸 뉴미디어라고 하는데 뉴미디어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내가 왼쪽에 굵은 글씨로 처리해놨죠.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게 보면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상호작용화, 비동시화, 능동화, 탈대중화. 뭐 하나가 더 있다고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밑에 플러스 점, 이것은 종합화.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상호작용화는 TV는 양방향 글씨가 그게 안 되죠. 일방적이죠. TV에서 방송하는 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전달받죠. 근데 인터넷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거기다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전달받고. 이 뉴미디어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근데 비동시화,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텐데요. 정보를 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연상해 보세요.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마음껏 접근할 수가 있어요. TV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면 9시부터 뉴스를 안 보면 못 보죠. 근데 인터넷은 9시 뉴스를 못 봤어도 언제든지 어때요? 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접속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놓친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도 볼 수 있죠. 이게 비동시성이에요. 비동시화. 자, 그다음에 능동화는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과 감시 역할까지 하며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그렇죠?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내가 제공하기도 하고 내가 이용자인데 제공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민 기자들이 있죠. 시민 기자.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단. 이건 어때요?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자 기자가 되기도 해요. 그들은.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KBS나 MBC 이런 데다 보내면 그런 데서 보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탈대중화. 대규모 집단의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상대와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팟빵 있죠. 팟캐스트. 여러분들 획일적인 메시지를 갖다 어때요? KBS나 MBC 같은 데는 획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것은 특정 상대와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가 있다. 먹방 좋아하는 상대에게 어때요? 먹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에 관한 정보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상대에게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죠. 이게 탈대중화예요. 모든 대중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디지털 매체의 종류와 특성. 이 인터넷은 어때요? 신문, 서적 플러스 TV, 라디오 다 겸하고 있죠. 인터넷은. 그 다음에 누리 소통망 SNS도 되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그러죠. 팟캐스트 의미 왼쪽 맨 밑에 보면 나오죠. 팟빵이라고도 그러는데 오디오,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그러죠.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방송의 브로드캐스트의 합성어로 라디오 방송을 MP3로 내려받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을 필요가 없고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구독,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관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뉴 미디어 특징이 왼쪽 맨 밑에 보면 왼쪽에 140쪽 종합화라고 있죠.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에 보면 뉴 미디어의 특징도 오른쪽 위에 보죠. 또 나오죠. 뭐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영상화, 종합화. 아까 종합화는 방금 얘기했죠. 기존의 매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문도 다 나오죠. KBS, MBC 방송 다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종합화입니다. 디지털화는 어때요? 아날로그는 연속되는 값으로 표현되는 정보를 말하고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서로 다른 숫자로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날로그 정보는 소리나 전압처럼 시시각각 세기가 변한다.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도 어때요? 나타날 수가 있지만 아날로그 정보는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흑색과 백색을 희다, 하얗다, 검다, 새까맣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아날로그는 각 말의 의미는 어때요? 기인에 따라서 서로 달라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디지털 정보는 미리 정해진 숫자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라고 그러죠. 0과 1, 이 두 개 숫자만 가지고 즉 이진법으로 바로 정보를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성이 높다. 이게 디지털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어때요? 글자 플러스 그림 플러스 도표 플러스 목소리 플러스 음향,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걸 디지털화시킨 즉 컴퓨터로 검색이나 처리가 가능하도록 복합 구성한 매체가 바로 멀티미디어라고 그러죠. 멀티미디어 되어가고 있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미리 정해진 숫자로 정보를 나타낸다. 뉴 미디어의 문제점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양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장점인데
정확성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과연 이 정보가 믿을 수가 있나? 누가 혹시 편집해가지고 올린 것은 아닌가? 사실을 갖다가 사실대로 전달 않고, 그래서 허위 정보나 음란 정보 같은 유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0쪽 오른쪽 밑에 보면, 뉴 미디어 시대 매체 윤리는 건 뭔가? 미디어 윤리. 자,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어때요?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 권리와 인격권, 이 용어를 잘 알아둬야 돼요. 예, 이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국민의 사회적 현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현실 정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알 권리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알 권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한 수단이 알 권리라고 그랬죠. 자, 행복 추구권의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밑에다 설명 달아놨어요. 국민들이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죠. 행동자유권, 인격의 자유 발현권, 생존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생소한 용어입니다. 행동자유권은 사적 자치,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계약 자유의 원칙,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어때요? 서로 약속하기에 따라서 바로 자기들이 약속만 하면 끝난다고 보는 거죠.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건 10원짜리를 내가 100원에 사건, 그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정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칙, 이것들이 행동자유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자유 발현권이란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인격 또는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어때요? 나타낼 수 있는 권리죠. 인격, 성향, 능력을.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로 사람으로서 생존 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연권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생존하는 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연법적 권리는 그 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 141조 왼쪽 위에 봅니다. 다양한 매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삭제를 금지해야 된다. 이거 다 줄로 한번 보세요. 삭제를 금지해야 된다.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국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의사결정과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권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개인의 존엄성과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때요? 어떤 뭡니까? 이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 이칠 권리는 인격권에 들어가요. 거기 보면 그 이칠 권리는 아까 얘기했었죠. 자기가 자기의 개인정보나 또는 자기가 인터넷 게시글로 쓴 거 있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봤죠. 그 개인정보나 댓글을 갖다가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개하지 않도록 내가 쓴 댓글이, 과거에 쓴 댓글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어때요? 공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통제 권리, 요걸 갖다가 바로 이칠 권리라고 그래요. 나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어때요? 삭제되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을 권리, 확산되는 것을 갖다 어때요?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나의 어때요? 정보 자기 결정권을 바로 이칠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칠 권리는 어때요? 국민들이 알 권리와 충돌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알고 싶으니까 공개하라.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 개인정보니까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존중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길거리 현수막이다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죠. 이런 사람 좀 신고해달라고. 이거는 알리는 것이죠. 현수막을 통해서. 이건 알 권리가 존중돼야 되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가. 이걸 알아야 신고할 거 아닙니까? 본 사람들이. 자, 근데 이칠 권리는 어때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죠. 내 혈액형이 뭐고, 내가 어디 살고, 내 종교가 뭐고, 이걸 내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를, 이 정보를 갖다 어때요? 타인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걸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내가 올려놓은 정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어때요? 삭제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삭제나 정보 확산을 갖다 어때요? 방지하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나의 정보 자기 결정권, 이걸 갖다가 인격권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인격권의 종류 해가지고 또 4가지가 있죠. 구은 글씨를 왼쪽에 처리해놨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권, 제작 인격권, 이 4가지가 있죠. 성명권은 뭐냐면 자기 이름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초상권은 자기 얼굴은 어때요? 자기만 독점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생활권은 자기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예요. 침해되지 않을 권리. 제작 인격권은 내가 만약에 제작자라면 나의 제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나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의 관계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나의 사생활을 갖다가 알려지는 것을 내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되 그 정보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치는지를 잘 판단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라고 그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1쪽 오른쪽 밑에 보면 이칠 권리, 알 권리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칠 권리는 내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어때요?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나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알 권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면 삭제를 못하도록 하는 권리. 이칠 권리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는 삭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이건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인터넷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개인이 지워달라는 이유로 인터넷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2쪽 왼쪽 위를 보세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계. 내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뉴미디어는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뉴미디어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그 구글씨로 처리해놨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2쪽 왼쪽에 보면 인터넷 사용자를 비도덕적이게끔 만드는 인터넷의 특성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오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익명성, 자기 이름을 숨기고 가명을 쓰고 이게 활동하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남이 나를 모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비대면성, 얼굴을 직접 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접속의 일회성, 나는 이 사이트에 이제 오늘만 들어가고 난 영원히 나는 이 사이트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 어때요? 나는 여기 한 번만 접속할 거야. 이러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다중 정체성,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모습이, 저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 현실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 이게 다중 정체성이죠. 사이트마다 자기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현실에서의 정체성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죠. 이걸 다중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2쪽 왼쪽 맨 밑에 보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찬반 논쟁이 나오죠. 인터넷상에서 자기 실명을 쓰도록 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명을 쓰고 있죠. 한때 이 실명제가 논란이 일었어요. 하도 욕설을 하고 그냥 거짓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자. 근데 결국은 시민들의 반대로 가명을 쓰는 것으로 됐죠. 근데 보세요. 142쪽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댓글을 달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도인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나야 바로 어때요? 그게 참 반대놓은 거.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정보를 남용할 우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면 우리 개인정보가 노출돼가지고. 근데 찬성 논거는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실명으로 하자는 자들은 익명을 무기 삼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기 이름을 숨길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방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자라고 그랬죠. 또 악성 댓글을 달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도 그 142쪽 오른쪽 밑에 보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리주의적 정당화, 또 그 위에 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미리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주장하고 있죠. 거기 보면 표현의 자유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자 거기 보면 그들의 판단만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누구도 전 인류를 대신해서 문제를 결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판단력을 빼앗을 만한 권위를 지닐 수가 없다. 모든 토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가지고 잘못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때요? 그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도 그 장자 속에 그 장자를 보면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오류를 바로잡고 진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약에 그 의견이 옳지 않다면 오류와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놓치게 된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악금지 원리가 적용될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리주의적 정당화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자, 거기 보면 미리라고 한 사람은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죠. 다수가 진리를 알고 소수가 거짓을 알 때와 소수가 진리를 알고 다수가 거짓을 할 때 다수와 소수가 얻는 이익은 뭐냐? 자, 다수가 진리를 알고 몇 사람이 어때요? 거짓을 갖다 알 경우는 어때요? 다수는, 진리를 알고 있는 다수는 자기들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을 알고 있는 소수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봅니다. 소수만 진리를 알고 다수가 거짓을 알고 있을 때 다수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집단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수가 틀렸구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는 소수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요? 진리 체계를,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가 옳았다. 진리 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43쪽으로 가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계와 인식, 그 다음에 표절 금지, 매체 이해력 습득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 매체 윤리라고 나오고 있죠. 매체 윤리는 두 번째 매체 윤리는 표절 금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앞에 과학과 윤리에서 과학자들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공부할 때 그 밑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제작 표기 이걸 하지 않는 것을 연구 윤리라고 해가지고 내적 책임이라고도 얘기했죠. 내적 책임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이 어때요? 연구할 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도 표절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마치 자기 것처럼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은 신문 기사들이 거의 비슷해요. 옆 신문사가 쓴 것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 이해력을 습득을 해야 된다. 이게 매체 윤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면서 매체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 또 자기 목적에 맞게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 이것들을 모두 매체 이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143쪽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스모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바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보냐면 144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까지는
매체 이해력에 관한 용어를 갖다가 자료 1, 2, 3, 4 해가지고 네 가지를 총 정리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는데요. 매체 이해력은 어떤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사용하고, 매체는 뭐가 있어요? 뭐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와 기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 능력, 이걸 말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4쪽에 3 자연과 윤리, 이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